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애들 방학도 해서 같이 휴가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이제 좀 다음 주나 이렇게 가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어, 저는 아직 휴가 계획은 없어요. 저는 사람 많을 때는 잘 안 가고 조금 한가해지면, 그러니까 그 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초 이렇게 몰리잖아요. 피크잖아요. 공이 좀 피해서 제가 가는 편이기는 해요. 음, 제가 지난번에 그 시집도 말씀드리고 얇은 책을, 휴가 때는 얇은 책을 갖고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 아는, 분이 이제 그 좀 두꺼운 책을 말씀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휴가를 안 가신대요. 안 가시는 대신에 집에서 계속 읽을 수 있는 두꺼운 책? 좀 지루해도 좋으니까 읽다가 잠들어도 되는 책? 그런 책을 좀 소개해 달라고 해서 근데 딱히 뭐 읽고 잠들 만한 책은 아니고 음, 그건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갖고 왔어요. 여러분은 휴가 가실 때 뭘 챙겨 가세요? 어, 옷, 그죠? 그다음에 그 비상약, 그다음에 카메라, 뭐 전화기 있으니까 충전기, 그쵸? 그게 다죠. 아니면 뭐 세면도구. 일단은 개인용품은 그런 거 같아요. 화장품, 뭐 선크림, 뭐 그런 거. 그 여러 여자분들은 모자도 챙겨가야 되고 선글라스에 뭐 많죠. 음, 저는 그렇게 많이 안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짐도 옷도 그렇게 여러 벌 안 갖고 가고 그냥 아침에 입은 옷 저녁 때까지 입고 잠옷은 한 벌, 뭐 이런 식으로 그, 근데 신발은 이제 뭐 운동화에 뭐 슬리퍼나 샌들 하나, 뭐 여름에 간다면, 전 이렇게 짐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유독 막 아침, 점심, 저녁 옷을 갈아입는 친구도 있어요. 사실 옷만 해도 한 짐 되는. 저는 웬만하면 짐을 안 갖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책은 한 권 꼭 넣어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새로 나온 문고판? 그거 하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물놀이를 할 수 없을 만큼 비가 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많은 친구들이 간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놀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물론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휴가 방법 중에 하나죠. 멍 때리는 거 되게 중요하다잖아요. 그래서 요즘 무슨 멍 때리기 대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멍한 시간을 갖는 거, 머릿속을 비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거든요. 휴가지에서 그렇게 한번 머릿속을 비우고 오는 것도 좋죠. 근데 대부분 그 아이들과 이렇게 어떤 의무적으로 가는 휴가지에서는 머릿속을 비우고 오기는 힘들잖아요, 사실. 음, 가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어, 아무튼, 머리를 비우고 오든, 그냥 즐기러 가시든, 재밌고 행복한 휴가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 책이에요. 책문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보면 시대의 물음에 답하다 이렇게 답하라 이렇게 돼 있고 책문 조선 과거 시험의 마지막 관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조선 시대에 그 과거 시험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문과 무과 그리고 잡과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요. 문과는 다시 소과와 대과로 나누는 거는 뭐 여러분 익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여기 소과는 예비시험인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예비고사, 본고사 있었듯이 예비시험이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사서 오경만 외워서 가는 생원, 뭐, 시 쓰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속과에 급제한 사람은 초급 관리가 되거나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고급 관리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과를 보아야 되는 거죠. 대과는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소과에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리고 성균관은
들어가려면 소과를 합격해야 되니까 성균관 유생들 이런 사람들이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대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 자자가 들어가는 간지로 그 자자가 들어가는 해는 그러니까 3년마다 보는 그런 그 시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라에 특별한 경사가 있으면 치르는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금이 성균관에서 치르는 그 하루에 치르는 시험 빼고 매일매일 부르는 그 성균관에서 치르는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특별한 시험도 몇 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책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에서 뽑히고 뽑혀서 최종 시험인 거죠. 면접 같은 거죠. 지금 말하면 보통 모든 시험을 몇 번 겪고 나면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 앞에서 치르는 제일 마지막 시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책문은 그런 임금님이 어떤 질문을 주면 거기에 그러니까 증문즉답? 지금 말로 하면 증문즉답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책문에는 그 보통 임금이 지금 이 나라에 이 조선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조선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최종 선발된 사람들이 몇 명의 대답이 다 다르겠죠. 근데 그 원칙은 있었대요. 이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고, 이제 시험을 보러 온 사람은 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대답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목숨을 내놓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대답을 하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죽음을 무릅쓰고 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바로 직언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임금님한테 임금님의 지금 치세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광해군 때 임수경이라는 선비가 당시 실권자들을 막 비판하는 말을 임금님한테 해서 임금님이 화가 많이, 그러니까 광해군이 화가 많이 나서 그 죽음까지 하던데 하거나 아니면 낙방이 될 뻔했는데 그게 이렇게 잘 다른 그 이양복 뭐 이런 분의 이렇게 무마로 인해서 다행히 병가에 급제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좀 흥미가 가시나요? 지금도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뭐 신문고니 뭐 해서 임금님한테 백성이 직접 말을 하는, 그러니까 백성이 직접 어떤 신하한테 말하면 신하가 직접 말을 하는, 또는 백성이 직접 말을 하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때 임금님들께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소소하게 나오죠. 또 암행어사를 이렇게 파견을 시켜서 어떤 백성들의 그 아픈 소리 이런 걸 임금님이 암행어사를 통해서 직접 듣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역사를 이렇게 많이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조선시대 얘기를 하시면 세종대왕, 정조, 그리고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을 빼면 역사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할 때 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그런 훌륭한 임금들에 대해서 장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얘기겠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진짜 용기 있게 말했던 어떤 그 신하들의 기계, 요즘으로 말하면 잘 보이려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
면접을 보러 가거나 그러면 팁을 알려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면접관이 어떤 대답을 듣기를 바라세요? 그 어떤 팁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저 사실 대학원 진학할 때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 과별로 미리 얘기 설명회 할 때 과별로 모여서 얘기를 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면접 때 팁 좀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하고, 또 어떤 회사, 대기업의 어떤 회사는 어떤 식으로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런 거 알고 가잖아요. 근데 이 책문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선비라면 내가 어떤 그러니까 책문까지 오려면은 속가에서는 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은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에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내가 적어도 임금님한테 내 뜻을 정확하게 임금님 앞이라고 해서 임금님의 잘잘못을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된다는 어떤 기계, 어떤 의지,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나 같으면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제 내가 지금 임금님 글씨를 들어가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임금님의 잘못을 뻔히 알고 있는데 임금님이 만약에 내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데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가라고 말했을 때 정말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아니면 전하는 정말 전하의 치세는 너무 옳고 또 그 자애로우심이 가득해서 정말 성군이라서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까? 그런 반성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꼭 임금이고 나라가 아니라 어떤 학교, 작은 기업, 아니면 내가 관계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단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반성을 많이 하게 됐죠. 저는 이걸 제가 정치돼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정치를 하는 분이라면 아니면 선생님, 그런 분들, 공무원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권고해 봅니다. 그냥 제 바람이에요. 한번 읽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 되게 소심하죠. 책문을 읽고 난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잠깐 저희 차례를 볼게요. 차례를 보면 나오죠. 광해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임수경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중종에 대해서 중종 임금님과 주고받았던 말이 많아요. 중종 임금님이 별시를 많이 보셨나 봐요. 중종, 그 다음에 명종, 또 광해군 나오네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중종, 광해군, 선조, 명종, 중종, 명종, 세종대왕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중종, 세종. 여기 세종님 대왕님의 마지막에 보면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성산문은 역사적 사례에서 배워야 합니다. 신숙주는 언로를 열어 직언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석형은 깃털처럼 보잘것없는 의견도 들으소서. 완전히 너무 멋진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깃털처럼 보잘것없는 의견도 들으라고. 세종대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세종식 경청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보면 세종대왕께서는 굉장히 많이 잘 들으시는 임금님 중에 한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숙주님은 언로를 열어 직언을 들으셔야 한다고 했고 이석형은 깃털처럼 보잘것없는 의견도 들으라고 충언을 했습니다. 너무 멋진 임금님의 너무 멋진 신하들이죠. 이렇게 여기는 지금 세종대왕 말고는 대부분 한 사람의 그 대답에 대해서만 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임금님의 한 질문에 그 최종까지 올라오는 신하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중에서 하나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515년 중종 10년 알성시라는 시험에서 중종 임금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대가 공자라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대가 공자라면. 이제 여기서
조광조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조광조 선생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공자께서 만일 누가 나에게 나라를 맡아 다스리게 한다면 1년이면 그런대로 실적을 낼 것이고 3년이면 정치적 이상을 취할 것이다 하셨다. 성인이 헛된 말씀을 하셨을 리 없으니 아마도 공자께서는 정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정치의 규모와 시행하는 방법을 미리 정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 방법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말해보라. 뭐 이렇게 쭉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 맨 끝에 만일 오늘과 같은 시대에 옛날의 이상적인 정치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먼저 무엇을 힘써야 하겠는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남김없이 논해보라. 이렇게 했을 때 조광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하늘과 사람은 근본이 같으므로 하늘의 이치가 사람에게 유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임금과 백성은 근본이 같으므로 임금의 다스리는 도가 백성에게 적용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성인들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여기고 수많은 백성을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잘 관찰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치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관찰했기 때문에 천지와 같은 뜻을 지닐 수 있었고 신령하고 밝은 덕에 통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인륜의 절도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 뭐냐면 하늘을 닮아 도리에 따라 이렇게 하면 뭐가 어렵겠냐는 말씀하시고 또 공자의 한결같은 마음처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첫째, 공자의 정치적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인의 어질고 의로운 마음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성인이 지나가는 자리, 도와 마음의 근본을 두어야 합니다. 또 근본을 두고 말단만 따르면 안 됩니다. 또 오로지 성실해야 합니다. 대신을 믿고 정권을 맡겨야 하고, 또 마음을 다스리는 두 가지 요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죠. 특히 조광조 선생님 그러면 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죠. 중종하면 조광조,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조광조 하면 좌절된 개혁의 안타까운 그런, 그러니까 조광조를 굉장히 믿고 물어보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중종이 배반을 하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책도 물론 자기가 맞는 어떤 한 챕터를 택해서 읽어도 돼요. 쭉 앞에를 알아야 뒤에를 안다, 이거는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휴가지에, 아니면 휴가를 떠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집에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합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두고두고 옆에 끼고 옆에 놓고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안 읽은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정치인 공무원 선생님은 꼭 읽어보셔야 된다 해서 약간 소심한 그런 거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사실은 누군가와 관계함에 있어서 정치인이나 마찬가지고요. 꼭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도 사실 저희는 그 가정에서도 그렇고 한 발짝 나가면 모두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크기가 작고 크다 뿐이고 종류가 어떤 거에 따라 다른지 저희는 정치를 하는 거고, 저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어떤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가끔은 그런 걸 다 놓아버리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만큼 저희는 누군가의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힘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 분명하죠. 근데 그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꺼워서요, 여러분. 책 한번 보여드릴까요? 두꺼워서
딱 이렇게 베고 자기에도 딱 좋은 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베고 자면 이 내용이 쑥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책을 늘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휴가를 못 떠나시는 분, 이 두꺼운 책 또는 대하소설, 이런 거 좋잖아요. 태백산맥, 뭐 이런 거. 나는 이번엔 태백산맥을 한번 내놓을 거야. 아니면 토지를 한번 읽어볼 거야.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더위를 날려보내는 그런, 알차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